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19 공신들의 시대 살인마 정승 홍윤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468년 2월 거의 세조 말년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세조가 머무는 온양행궁 앞에서 한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자, 이 소리를 들은 세조,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쫓아내지 말고 빨리 불러와봐라. 내가 한번 직접 듣고서 해결을 해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불려오게 됐는데요. 온양행궁 앞에서 곡을 한 이 여인은 홍산, 이 홍산이 부여에 있는 곳이에요. 홍산에 사는 나계문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나계문의 와이프였습니다. 이름은 윤덕령이라고 하죠. 물론 이 윤덕령도 남편이 양반이만큼 본인도 이제 양같이 교수긴 한데 이게 사실 여자 이름이 실록에 남는 게 좀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딱 실록에 적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덕령이 세조에게 아뢰는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남편인 나계문은 홍산 고을의 유양소에서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을 출신인 홍인성이 공신이 되어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을 사람들이 뭔가 좀 축제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홍산이랑 고을이 그렇게 큰 고을이 아닌데 우리 고을에서 이런 정승급 인물이 나왔다. 이거 경사난 거 아니야?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계모는 같은 고을 출신인 홍인성이 정승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노비 둘을 뽑아가지고 선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계문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고을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무 책임자가 나계문이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사료에서 윤덕령이 실제로 보였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덕령을 불러 김석을산이 권세를 빙자하여 횡포한 짓을 방지하게 하고 그 지아비를 구타하여 죽인 일을 다시 물으니 윤덕령이 진언하기를 지난해 가을에 홍인성이 처음 정승이 되니 고을 사람이 모두 한 시골에서 드물게 있는 일이라 하여 관노비 2구를 주었는데 당시 첩의 지아비는 유양소의 장무가 되어 홍인성에게 장실한 노비를 주지 않았다 하여 첩의 지아비를 곤장을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고을 차원에서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산업이가 아니고 권노비를 준 거죠. 산업이는 개인 재산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관노비를 줬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나계문이 유향소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실무 담당자라서 했던 것 뿐이지 사실은 고을 차원에서 원래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좀 엉뚱한 곳에서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비 둘을 선물로 받은 홍인성. 좋아하기는커녕 이들이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만 냈으면 다행인데 자, 홍인성은 단순히 화를 낸 정도에 그치질 않고 그 노비를 고른 실무 책임자 불러와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나계문을 불러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장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홍인성이 여기에 그치질 않고 군병을 동원해서 나계문 소유의 땅에 심어진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등 끝없이 분풀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사적인 복수를 목적으로 동원을 했다는 게 당시 홍인성이 누렸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그렇지 중앙 집권화된 이런 조선 같은 국가에서 아무리 공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신하가 사적으로 이렇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 잘못하면은 대역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월권 행위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어떤 사태까지 갔냐면은 홍윤성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남편이었습니다. 김석을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홍윤성의 노비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와이프가 노비인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를 비부라고 하는데 비의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비부라고 부르는데 이 비부들은 보통 이제 같은 천민이거나 아니면은 평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하층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고의 권세가 있던 홍인성의 노비라는 점을 빙자해가지고 그것을 등에 업고 이거는 호가호의를 2단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홍인성 휘하의 다른 노비들을 데리고서 가가지고 이 나계문한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계문을 이때 겨울철이었나봐요. 엄동설 안에 홀딱 벗겨가지고 집단 구타를 하다가 끝내 나계문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하게 쇼킹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쇼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계문이 평민도 아니에요. 아전도 아닙니다. 지방 유양소의 업무를 맡아보고 있던 엄연한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황희도 한번 이런 일에 휘말렸잖아요. 황희의 사위가 고을 아전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진짜 구타 폭행해가지고 치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황희 사위는 당연히 양반이었고 아전은 그보다 신분이 한 단계 아래였어요. 물론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최소한 신분 차이라도 났는데, 와, 이거는 뭐 거꾸로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홍산 관하에서는 이들이 홍윤성의 노비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여 결국에는 선방망이 처분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당시 관하에서의 처분은 무엇이었냐? 이게 참 희한한 게 주모자는 김석을산이라는 사람인데 막상 얘는 체포를 안 합니다. 체포를 안 하고 가담자 3명만 구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홍윤성의 노비들이 관하로 쳐들어와서 이들을 빼내가는 대놓고 탈옥을 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일개 노비들이 벌인 이런 막가파식 횡포에도 불구하고 관하에서는 홍윤성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뿐이지 그 이후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주대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살인사건도 노비가 양반을 죽인 하극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을 체포해서 구금을 했는데 탈옥까지 이렇게 대놓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하에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계문의 아내인 윤덕령은 결국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내게 됩니다. 온 일가가 달려들어서 이제 다시 고발을 한 거죠. 하지만 관하에서는 도리어 윤덕령 일가를 하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야, 적반하장도 진짜 유분수지. 이게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게. 얼마 후에 윤덕령은 옥에서 풀려나게 됐는데 다른 일가족은 여전히 잡혀있고 윤덕령만 풀려났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풀려난 윤덕령은 합법적으로 이 원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제 특수한 수단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세조가 온양행궁을 방문할 때를 틈타가지고 이곳에 와서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세조,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세조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즉각 관련자들을 전부 체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조는 나계문을 살해한 김석을산을 바로 능지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담자들도 모조리 참수형에 처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관찰사를 불러가지고, 이 충청도 관찰사들이 이상하게 좀 많이 당하는데, 충청도 관찰사를 불러가지고 한참 이제 취조를 해요. 처음에 충청도 관찰사가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할 말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자, 그러면서 결국 충청도 관찰사는 고신을 거두고 관련된 업무를 봤던 아전들은 전부 곤장 백대를 친 다음에 삼천리 밖으로 유배에 처한다는 중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천리라는 것이 사실 조선이 이 끝에서 저 끝이 삼천리인데 삼천리 바뀌면 어디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이 삼천리가 뭐냐면은 유배지까지 가는 거리를 삼천리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데도 어떻게 가냐면은 일부러 뺑 돌아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유배지까지 가는 것도 상당한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삼천리 밖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고생 좀 시킨 다음 유배지에 보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조는 저리를 지킨 윤덕령의 기계를 크게 치하하면서 포상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덕령이 감히 이런 걸 고발해 그게 아니라 세조가 굉장히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면서 포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투옥되어 있는 그 가족들도 모두 석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조가 직접 나서서 윤덕령 일가의 원한을 풀어주자 이와 관련한 소문들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기현상이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세조가 행궁에 행차할 때마다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에 이 행궁 주변이 항상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 윤덕령이 고급을 하며 억울한 정상을 호소한 뒤로부터 원근의 인민이 비록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자라도 조금만 마음에 불평이 있는 자는 문득 행궁 가까운 땅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역효과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세조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라는 소문을 듣고 진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윤덕령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조금 사소한 불평인데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집 멍멍이가 옆집으로 도망갔는데 옆집이 이걸 꿀꺽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거의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청와대 게시판도 그렇고 미국의 그 백악관 게시판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그런 사연들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야 저런 것도 여기 올라오나 싶은 것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세조가 그래도 성의껏 이거를 직결하도록 계속 이제 조처를 취했다는 거죠. 이러한 연고로서 밤마다 통곡하지 않음이 없어서 도리어 소요스러웠다. 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조가 꽤나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세조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야, 이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앞으로는 일로 오지 말고, 의금부에 직접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좀 신경 써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듣고, 계속 이제 행궁으로 몰려왔다라고 하죠. 근데 뭐 세조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화를 냈다든가, 뭐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했다든가, 그런 말 없는 거 보면은, 뭐 궁시렁 되면서도 나름 그냥 이거를 성의껏 해줬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세조는 윤덕령 일가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분명히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군주였어요. 좀 이게 의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조가 그동안 정적들에게 행했던 행동들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인간 백정이 따로 없었는데 그러면 일반 백성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야박하게 굴 것이다. 뭔가 좀 이제 막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찍어 누르고 막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당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세조의 긍정적인 면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나름 이제 애민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 노력까지는 했다는 것은 맞는데 근데 왜 세조를 갖다가 애민군주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는 안 하냐라고 하면은 참 애매한 인물이죠. 세조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정말 평가하기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폭군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민군주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이 사건의 결말이 다소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작 직접적으로 사고를 친 말 그대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홍윤성. 홍윤성이 노비들과 그 해당 관원들은 다 처벌을 받았지만 그 홍윤성은 결국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관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홍윤성이 결국 저지른 거 아니야. 홍윤성이 노비들을 시켜서 온갖 폐악을 부린 건데 막상 그 홍윤성을 공신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조는 대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 니들 말이 맞기는 맞아 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홍윤성이 시켰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때려 죽이란 말은 안 하지 않았겠냐. 그건 노비들이 현장에서 사고 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싸가지고 홍윤성의 죄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홍윤성을 용서해주고 옹호하면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홍윤성이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수도 없이 올라오게 되는데 홍윤성의 과거에 대해서는 좀 의외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기 전까지 뭐 했던 사람이냐에 대해서 크게 기록이 남아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뭐 이거는 거의 민담 수준의 일설인데 일설에 따르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좀 다소 불우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어렵고 힘든 역경을 견디고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성공했으면은 사람이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서 이제 권세를 누리고 나니까 그 뒤로 이제 약자들의 마구잡이로 수탈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홍윤성이 공신이 돼서 권세를 휘두르게 된 이래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타박을 저지르고 온갖 종류의 폐악질들을 부리고 다녔다는 거죠.
이 나계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홍윤성은 타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조차도 무시하고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권세를 앞세워서 온갖 보복을 행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야사에 따르면 정말 참 스펙터클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 나계몬 사건은 엄연히 실록에 있는 사건이에요. 야사도 아니고. 근데 야사에는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홍윤성이 얼마나 갑질형표로 부렸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날 때 감히 이것들이 내 집 앞에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다녀? 야, 말에서 내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를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때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사 기록 보면 홍윤성한테 맞아 죽었다는 사람이 정말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홍윤성의 숙부가 홍윤성에게 벼슬을 청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야사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가까운 친인척이 벼슬을 청탁하는 거는 요즘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슈감이지만 죄죠. 당연히 요즘 시대에는. 하지만 이 시대는 죄는 아니었어요. 이게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도덕관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까지를 부정으로 볼 것이냐, 그 관념이 또 시대마다 다른데 이 시대에 이거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숙부가 한 건 원래 죄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홍윤성이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혹은 뭐 들어주든지, 근데 이걸 또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치사하게 숙부한테. 현대들 기준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또 이 시대는 또 이게 숙부한테 대가를 요구한다는 게 사실은 좀 거시기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숙부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홍윤성은 숙부면 다야?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오히려 뭐 현대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홍윤성이 보면은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그 유아인 씨 역할 딱 그 역할 맡으면 진짜 딱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홍윤성이 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무려 숙부를 구타해서 죽이고 안매장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록에는 없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야사에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놓고 봐서는 뭐 홍윤성이 숙부하고 좋지 않은 관계였던 건 맞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대판 싸웠다든가 실랑이를 벌였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긴 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점들을 소개를 하면서 야사에서는 홍윤성을 두고 살인마 정승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홍윤성이 어마어마한 폐악질들을 부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홍윤성은 대단한 술꾼이었다고 그래요. 술 먹고 사고도 정말 많이 쳤는데 이것 때문에 세조가 좀 이제 홍윤성한테 술을 좀 자중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 적도 있대요. 그러자 홍윤성이 저는 술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죠. 그야말로 이제 뭐 불안당이었죠. 공금, 횡령, 부정, 수수, 하여튼 온갖 폐악질을 부렸는데, 희한하게도 세조는 그때마다 홍윤성을 감싸줬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총애를 아끼지 않고 승진을 거듭시켜서 마침내 정승의 반열에 오르게 해줬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런 견해도 있어요. 세조가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고 치는 놈도 나한테 충성만 바치면은 난 끝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나한테 충성을 바쳐라. 뭐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홍윤성을 일종의 프로파간다처럼 활용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윤성의 권세도 세조가 죽고 난 이후에 한풀 꺾이게 되는데요. 홍윤성은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신숙주하고 한명희가 꽤나 장수했던 거에 비하면은 단명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 또 후사까지 남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은 애첩이 상속을 받는 그런 천극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애첩도 홍윤성에게 별다른 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 받고서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윤성에 대해서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내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애첩조차도 홍윤성이라고 하면은 넌더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홍윤성의 묘는 그렇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파손을 당했는데, 이게 오늘날 부여군 은산면에 있습니다. 무덤이 상당히 초라하게 있는데 이 무덤에 있는 그런 장식들이 있잖아요. 장명등이라든가 묘비라든가 정말 수도 없이 파괴되고 뭐 거기다 오줌도 싸고 난리 부르스가 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저 홍윤성 묘에 있는 비각이 향토 문화재로 이제 보존이 돼 있고 아예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저렇게 울타리를 쳐버렸는데, 이걸 놓고 보면은 얼마나 세간에서 홍윤성을 미워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살인마 정성 홍윤성이 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세조시대의 문제점이 결국 이거거든요.
공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감싸줬다는 것이 세조의 최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홍윤성처럼 말 많고 털 많은 공신도 있었지만 나름 능력 있는 공신들도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능력자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세조가 나의 위신이라고 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신숙주였죠. 다음 시간에는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